방송에 받은 이중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주에 우리 JTB 전주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거거든요. 인공지능 골치 아프겠어, 어렵겠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몇 번을 경험을 벌써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인공지능이 나랑 벌써 나한테 와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유튜브를 보셨던지 뭐 페이스북을 하셨으면 거기서 보이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맞은 컨텐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OTT,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당연히 인공지능이고요. 이메일을 쓰셨으면 이메일에서 우리가 스팸으로 저절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팸 메일은 저절로 스팸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으로 처리된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 지인이 지금 그 옛날부터 CCTV 사업을 하셨는데 요즘은 CCTV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저절로 다 화면 캡처해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 사업하신 데도 그렇고 사실은 제 친구가 서울에서 웹툰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요즘은 웹툰에서도 당연히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다 그림을 만화를 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인공을 하나 그려놓으면 이제 뭐 이 사람이 크게 웃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을 그려달라 그러면 바로 그려주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업이나 우리 생활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 어디 호텔 같은 거 들어갈 때 번호 인식하는 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지금 벌써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자, 인공지능 사실은 인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1956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1956년이 어떨 때냐? 사실은 컴퓨터가 1950년대부터 이제 기업에서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얘기죠. 우리는 뭐 그때 전쟁이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 그걸 쓰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컴퓨터는 게 굉장히 좋네. 이거 어떻게 좀 발전을 하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심리학자라든지 컴퓨터하는 교수들이 그 이제 미국의 다트마우스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학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기계, 영어로 그때 thinking machine,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맥카르티라는 교수님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인공지능이란 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처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지능이 뭐냐 도대체? 지능 뭘 보고 지능이라 그러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능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보면 학자들 지금도 굉장히 지능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능이 확실하게 정의가 안 됐는데 그렇다면 기계가 지능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능이란 걸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우리 식당에서 로봇가 인공지능 탑재됐다 그랬는데 보면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사람인지 이게 의자인지 이게 테이블인지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음식을 놓을지 음식을 가져갈지를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 상황을 인식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처럼 하겠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티피셜리 인공적으로 판단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방식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판단하는 기계예요. 주위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이제 차트를 보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이 회사가 부도가 날는지 안 날는지, 아니면 내가 상품을 만드는데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기계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기계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학자들이 한 게 뭐냐면 컴퓨터에 판단할 수 있는 규칙을 넣어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규칙. 이러고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초반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날련지 안 날련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 이상 3년 지속되고 적자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최근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직접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규칙은 어디서 나왔나? 이 규칙은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융회사에서도 이제 내가 대출을 해줄 때 이 회사가 부도가 날지 안 날지 결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다 직접 넣어주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와가지고 드디어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게 의외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 인공지능 떠드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1980년대 중반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해요. 드디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요즘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1980년대 중반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 성공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규칙을 직접 컴퓨터에다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ule 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규칙을 직접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왜 이 환자가 지금 이 병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 환자가 지금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무슨 박테리아 C가 검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해요. 인터뷰를 직접 해가지고 그 전문가로서부터 제가 규칙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 규칙을 받아내가지고 컴퓨터에다 직접 그 규칙을 써넣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드디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근데 이걸 좀 써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만들기도 힘들고 잘 안 만들어져요. 생각대로 안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되게 큰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의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규칙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가 뭐냐? 우리 뭐 당연히 뭐 3살짜리 애도 저거는 의자고 저거는 책상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의자라는 걸 갖다가 규칙으로 가르쳐 주자. 그러면 의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 의자라는 거는 4개의 다리와 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건을 의자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게 의자의 규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보면 사이즈가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규칙에 의하면 이거는 의자예요. 그 옆에는 헝겊으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재질이 다르죠. 그렇지만 의자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자를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곧 보면 우리는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의자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맨 위에 끝에 있는 거는 다리가 5개예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의자냐? 당연히 의자죠. 우리는 3살짜리한테 이게 뭐니? 그러면 의자. 당연히 알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만큼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얘한테 의자라는 걸 설명해 주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니 우리는 다 아는 건데 그럼 옆에 있는 저기 저 소파처럼 생긴 건 저건 뭐냐? 저것도 의자다. 아니 아까 네가 의자는 다리가 4개라며. 이거는 저기는 다리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 근데 의자야? 저 의자야. 그러면 규칙을 바꿔. 의자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냥 앉을 수 있으면 의자라고 그래. 그러면 그 저 가운데 있는 거 저것도 의자야? 아니 저게 무슨 의자냐? 저건 그냥 나무 괴짝이야. 그래서 그럼 나무 괴짝과 의자가 어떻게 다른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의자, 우리 일상생활에 대하는 이런 거조차 규칙 기반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 줄 알았더니 못했구나.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 199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중반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막 좋아하다가 199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7년, 8년 써보니까
잘 안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 만든 게 아니었어.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 꺼져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싸늘하게 인공지능이 연구가 다 식어버려요. 1990년대 중반부터 와가지고는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지금 우리가 또 떠들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이에요. 지금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기반. 지금은 규칙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사례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례를 넣어줘가지고 사례를 보고 네가 직접 규칙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룰을 혼자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귀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귀납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굉장히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오늘 배웠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기계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나는 데이터만 넣어주는 건데 기계가 직접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계학습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러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답을 모르면 내가 공부를 되게 안 했는데 나중에 시험이 어떻게 됐다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했더니 시험을 진짜 못 보더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 하더라.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깨달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보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내가 러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계학습에서는 항상 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를 갖다가 반복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나중에 컴퓨터가 그걸 스스로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요. 기계학습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인공신경망이란 겁니다. 이게 모든 인공지능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본 모든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입력층이라는 게 있고 맨 오른쪽에 출력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입력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러니까가 입력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넣을 때 그걸 다 숫자화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숫자화 시켜가지고 입력에다 숫자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가 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귀납법이기 때문에 결과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을 출력에다가 숫자로 표시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입력을 넣고 답을 넣고 그러면 중간에 뭐 W 뭐 저건 다 뭐냐? 저게 뭐냐면 가중치라는 거예요. 저게 가중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서부터 답으로 가게 가중치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수학 문제예요. 100%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수학 문제예요. 수학에서 내가 입력을 넣는데 답이 틀려지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수학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미분 문제예요.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두뇌를 흉내를 낸 거예요. 인간의 두뇌를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기억하든지 아니면 뭐 하물며 우리 집이 어딘지 우리 집 주소를 기억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한다든지 그러면 기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기억이 머리에 어디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소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찾아가서 그 기억을 꺼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머리는 뉴런이라는 것과 시냅스라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동그랗게 생긴 게 뉴런이에요. 뉴런인 거고 시냅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약 780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요. 거의 비슷해요. 모든 인간이. 근데 뉴런끼리 연결되는 거는 인간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연결은 어떻게 되냐?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이 최고위 과정 여러분들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혀 자기 분야랑 다른 거를 공부하시잖아요. 오늘은 인공지능 공부하고 또 뭐
전에는 또 딴 거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마다 생각이 딱 들면 다른 데 있는 뉴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신경 화학 물질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건데, 스파크가 일어나면 내가 갑자기 딱 하다가 그게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뉴런이 연결이 되는 거야. 서로 신경 화학 물질을 주고받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약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 강하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화학 물질을 내가 세게 보내면 강하게, 진하게 보내면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 약하게 보내면, 그러니까 내가 스파크가 조금 일어나면 조금 연결이 되는 거고, 스파크가 강하게 일어나면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말라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인공지능에서 공부했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거 보고 또 한번 생각하고 하면 그 연결 관계가 굉장히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져서 나중에 내 메모리로 이제 이게 기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으면 완고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생각해 가지고 거기만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결 관계가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혀 나랑 다른 분야에 연결이 되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이쪽에서 연결된 게 있었고 이쪽에서 연결된 게 있었는데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서로 다른 게 확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멀리 있는 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그걸 우리가 현명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다른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면에서 그책 같은 거 읽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애가 있으면, 애가 만약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얘가 막 울기만 하고 뭐 밥만 달라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말을 띄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 그랬을 때 얘한테 내가 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집에 있는 멍멍이. 얘를 근데 이제 뭐 소리로 아니고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가야, 개라는 게 있지. 개라는 건 말이야, 눈이 두 개고 털이 보실보실한데 수염이 나 있어. 제가 지금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설명으로 의자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냐? 우리가 그림책을 펴놓고 찍어줘요. 멍멍이, 이렇게 멍멍이라고 찍어줘. 왜라는 설명은, 얘가 왜 멍멍이라는 설명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멍멍이야. 그림에서. 그 옆에 있는 거는 야옹이야. 멍멍이, 야옹이, 그 밑에도 다르게 생겼지만 멍멍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인간은 러닝이 되게 빨라요. 그걸 원샷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며칠 후에 그림책을 펼쳐놓고 자 이게 뭐지? 멍멍이, 야옹이, 멍멍이가 다 맞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얘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얘가,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오는데 아빠, 멍멍이가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멍멍이를 맞추냐? 너 멍멍이가 뭔 줄 아니? 아버님, 멍멍이란 거는 눈이 두 개고 수염이 나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나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설명을 못 해요. 그렇지만 얘는 멍멍이라는 컨셉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뉴런으로 커넥션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컨셉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멍멍이를 멍멍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사실은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그림책에서 보여준 거랑 종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거야. 크기도 다르고. 근데 얘는 멍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 방식이야. 제가 답만 가르쳐 준 거야. 이게 늘면 이거가 나와야 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만 20개만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얘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답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방식이에요. 그게 지금의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발전했는데 사실은 히스토리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W를 구하는 걸 갖다가 수학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차가 나면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미분값을 구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해서 이 W를 구하는 문제인데, W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리즘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냥 묻혀져 버려요. 묻혀져 버리는데 나중에 그거를 푼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그거를 2000년대 초에 가서 푼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프리 힌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문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이분이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옛날에 제가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셨어요. 아주 옛날에 90년대 1990년 초에. 근데 그분이 그때도 인공신경망의 최고 대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봤더니 이분이 1990년대 초에 영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수가 되세요. 거기서 교수가 되셨는데 9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인공지능 연구가 다 무너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다. 내가 이 W를 어떻게 크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드디어 풀었다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녔는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걸 누가 관심을 갖냐? 구글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구글이 그분을 불러요. 2013년쯤에 그분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 네가 그 문제를 풀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유튜브라는 회사를 샀는데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양이를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람은 눈으로 보면 고양이 화면이잖아요, 그죠? 화면으로 보면 고양이가 다 보이죠. 그냥 고양이 찾으면 되죠. 근데 컴퓨터가 이걸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찾아내요. 그래서 그때 풀었을 때의 인공신경망이에요, 이게. 결국 지금의 인공지능의 게임은 뭐냐면 이 제가 말한 이 W 숫자를 늘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W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인공지능의 두뇌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두뇌와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런 노드, 이게 뉴런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780억 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시냅스, 저게 아까 제 줄 끈 W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몇 조, 100조에서 약 200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100조 안 되는 거고 책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은 200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몇 개냐고 그랬냐면 1,500만 개예요. 1,500만 개. 그리고 우리가 2023년에 말에 2022년 말이죠. 벌써 재작년이 됐어요, 그게. 챗GPT 3.5가 나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래거든요. 챗GPT 3.5가 저게 몇 개냐? 1,750억 개예요. 1,750억 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강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인간의 컴퓨팅 능력과 인공지능의 컴퓨팅 능력, 그다음에 어느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얘가 2014년에 1,500만 개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 1,750억 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인간은 많이 연결된 사람이 약 200조. 그 정도 수준. 근데 그러면 우리는 200조고 지금은 약 3천억 개나 5천억 개 정도 돼요. 지금 요즘 나오는 게 GPT-4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 4천억 개. 그럼 아직 1조가 안 됐으니까 인간이 아직 몇백 배 큰 거죠. 근데 이게 거의 2배씩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보통 30년이 되게 중요해요. 30년이. 왜냐면 30년을 보통 우리가 뭘로 치냐면 one generation으로 쳐요. 한 세대. 30년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보통 30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새로운 게 나와요. 그 과학에서 말하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존 게 막 발전을 하다 30년쯤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시작이 언제였냐? 1950년대 중반이야, 그죠? 그 다음에 30년 후에 뭐가 일어났냐? 아까 제가 말한 규칙 기반 인공지능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게 1980년대 중반이라 했잖아요. 딱 30년 지났죠. 그때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30년 후가 언제냐? 2010년이에요. 그게 뭐냐? 알파고예요. 그때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까 말한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이 문제를 구글에서 다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에 이름을 새로 붙여요. 딥러닝이라고. 이게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신경망의 그냥 그 연장선이에요. 물론 알고리즘이 풀렸지만요. 그렇지만 구글은 마치 자기네가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걸 이름을 완전히 새로 붙여가지고 딥러닝이라고 발표한 게 언제냐? 2014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의 인공지능의 시작은 이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딥 마인드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모든 거는 다 2014년에 시작이 되고 모든 거의 베이스는 이 딥 러닝이에요. 이제 2014년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 누가 더 키우냐 이제 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이 원년이고 얘네가 2014년에서 2년 동안 바둑이라는 거에다 트레이닝 시켜서 우리한테 갖고 들어온 게 언제냐? 2016년 3월인 거예요. 그게 알파고예요. 그때 알파고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죠. 2014년에 이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었죠. 근데 2016년에 짠 하고 알파고라는 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56년에 시작하고 30년에 86년에 규칙 기반 나오고 2030년 2010년에 딥러닝 나오고 딱 30년 지나면 2040년 중반이잖아. 그죠? 2040년 중반쯤 되면 컴퓨팅 파워가 인간의 브레인을 넘어갈 건 확실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의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가장 큰 그러니까 제가 기업 강의를 많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의 인공지능이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아까 제가 인풋을 넣으면 답을 맞아서 얘가 W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얘가 왜 맞추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왜 맞추는지는 모르는 거야. 제가 그냥 케이스를 보고 답을 맞추라니까 얘가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왜 맞췄냐는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얘가 W를 공부를 하면 W 숫자가 쫙 나오는 거야. 이게 몇 천억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W 숫자를 보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W가 1750억 개 있다. 3000억 개 있다. 그 이외에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거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많은 거야. 왜 맞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보면 여기 사진 보면 늑대와 허스키를 구별하는 문제야. 늑대와 허스키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늑대하고 허스키 종이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 모습을 보고 맞추기 힘든데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늑대야. 이건 허스키야. 이거는 늑대야. 이건 허스키야. 이걸 사진을 몇백 장을 보여준 다음에 자 맞춰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야. 야, 역시 인공지능은 다르구나. 다 맞추는구나. 나중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어떻게 맞추는지 봤더니 늑대 사진이 있을 때는 뒤에 벌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습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을 보고 맞추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얘가 뭘 보고 맞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했을 때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미국에서도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폐가 망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야. 그때 폐 사진을 찍고 이게 망가진 폐인지 아닌지 건강한 폐인지를 맞추라. 그러니까 잘 맞추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맞추는지를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할 때 이 폐 사진 많이 찍거든요.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턱을 여기다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건강검진할 때 찍는 폐 사진이거든요. 근데 내가 폐에 물이 차고 굉장히 힘들면 걷기도 힘들어요. 거기다 턱을 올려놓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찍어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폐가 이게 건강한 폐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진이 뒤에서 들어왔느냐 앞에서 들어왔느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음향을 갖고. 근데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이슈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그 숏컷 문제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귀납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귀납법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준 거 안에서 얘가 패턴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납법은 항상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100조를 지금까지 10,000마리를 봤는데 다 하얘. 근데 흑조가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배운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그게 귀납법의 오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어떤 특정 데이터만 넣었을 때 근데 나는 특정 데이터인지 모르고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을 맞추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 10,000명을 갖다 놓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이게 한국에 갖고 왔을 때 피부에 있는 어떤 뭐 그 지방질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가지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 때문에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왜 제목이 생성형 AI냐? 우리 유행을 되게 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생성형 AI로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 근데 사실은 생성형 AI도 딥러닝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90% 이해를 하시면 거의 똑같은 거야. 생성형 AI도 똑같은 거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 인공지능에다 넣는가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맞춰라. 그러면 내가 뭐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쭉쭉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산이 돼서 내가 W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인풋과 답을 숫자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은 어떻게 넣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셀을 잘라가지고 넣죠. 근데 문제는 단어를 어떻게 숫자로 넣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과학자들한테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문장이 숫자와 표현이 되잖아. 지금 그래야지 W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문장이 숫자가 되려고 그러면 단어가 숫자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단어를 그럼 어떻게 숫자를 만들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뭐 그러면 책상은 32번, 물은 57번, 꽃은 97번.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번호를 줘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그림에 대해서는 최소한 명암값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숫자로 준다 그래서 그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빨리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요. 그래서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단어를 여기서 보면 이제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남자는 0.2, 0.49, 여자는 이거다.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돼요. 이것도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아까 말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킹이라는 거랑 남자라는 거는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퀸이라는 거랑 여자라는 거는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의미 있게 나와요. 인간이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고 벡터니까 이제 단어를 내가 숫자를 갖고 덧셈, 뺄셈, 곱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킹이라는 숫자화 시킨 벡터에서 man이라는 벡터를 뺀 다음에 woman이라는 벡터를 더했더니 퀸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만든 건데 그 방식대로 인공신경망으로 돌려가지고 만들었더니 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도 깜짝 놀라요. 저게 어떻게 되지 도대체? 근데 됐어요. 그래서 단어가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표현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어가 숫자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숫자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GPT 맨날 떠들잖아요, 그죠? GPT가 generate 생성이란 뜻이에요, 그죠?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성이, 그죠? P는 뭐냐면 pre-train 됐다는 얘기예요. pre-train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문장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W를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챗GPT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시겠지만 쓸 때마다 얘가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장을 다 놓고 자 2021년까지 끊어가지고 그때까지 있는 모든 문장을 다 놓고 W를 구해. 그래서 W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W 구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W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pre-train 됐다고 치는 거예요. pre-train. 그래서 GPT가 generate pre-trained T는 뭐냐? 트랜스포머란 뜻이야. 트랜스포머가 무슨 말이냐? 이 모델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 모델 이름이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썼다. 그래서 거의 모든 요즘 말하는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그러잖아.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 이 모델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게 논문으로 나와버렸어요. 2017년에. 그렇기 때문에 LLM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오픈된 거야. 다 오픈된 거야. 심지어 구글이 먼저 만든 거야. 구글이 논문 써서 발표한 거야. 근데 지금 오픈 AI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그거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문장을 갖다 놓고 트레인 시켜가지고 W를 만드는 게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가 굉장히 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마켓이 엄청 커지니까 이제는 뭐 돈 단위가 저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기가 힘든 게 옛날에는 뭐 1000억, 2000억 뭐 이랬는데 지금은 100조, 200조 그러더니 얼마 전에 샘 엘트만 그 오픈 AI CEO가 그랬잖아요. 9,700조 얘기를 했잖아요. 9,700조 투자를 하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예산이 막
600조, 700조 이러잖아요. 근데 막 9,700조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니까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근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 50조 네가 50조 넣으면 나는 50조 받고 120조 더 지금 막 거의 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사이즈가 커지는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이 생성형 AI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생성형 AI란 게 나는데 그 제가 아까 생성형 A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문장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그냥 책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장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문장을 다 넣어주면 얘가 그 문장을 보고 문장의 위치를 보고 보통 이 단어가 쓰이면 이 단어가 같이 쓰여. 그걸 그냥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문장이 답이에요. 그 다음번에 아까 그랬죠. 인풋하고 아웃풋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인풋에서 아웃풋에서 우리가 다 숫자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를 넣고 그 다음번 문장을 맞추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SV, SVOC 막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면 영어가 한마디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규칙 기반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 규칙 기반 영어. 영어 한마디도 안 돼. 근데 영어를 어떻게 배우냐? 내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해.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한마디도 안 들려. 걔네가 뭐라고 그러는지 저를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얘네는 보통 그냥 그러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딱 오면 제 저기 개인적인 경험인데 식당에 처음에 딱 가면 걔네가 뭐라 그러냐면 How many are in your party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영어 교과서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잘못 알아들어서 내가 파티하러 왔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왔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듣던 안 듣던 오케이 왜 part of three 그냥 3명이 왔어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말문이 트인다 그러는 거야. 말문이 그죠? 근데 말문이 트일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를 듣고 굉장히 많은 문장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문장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계속 문장.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같이 들어가. 이 문장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돼. 그걸 계속 넣어주는 거야. 계속 뉴럴 네트워크에다 넣어줬더니 얘가 처음에는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얘가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도 정확하게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답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어떤 결과에 의하면 파라미 아까 제가 말한 그 W 숫자가 어느 순간 한 1000억 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얘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생성형 AI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떤 의미냐면 생성형 AI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환상,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를 한다면 생성형 AI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단어를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본 수많은 문장 중에서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그냥 갖고 와서 거기서 비슷한 단어를 갖다 꽂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이 헬루시네이션이란 거는 이 생성형 AI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그 워킹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자 사람의 얼굴이란 건 말이야. 눈이란 게 있는 거고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보통. 그다음에 가운데에 코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의 얼굴의 쉐입이야. 이걸 내가 몇 천만 장을 계속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얼굴이야. 이게 사람의 얼굴이야. 자 네가 사람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봐. 그럼 자기가 사람의 얼굴을 막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방식이에요. 그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요즘은 디자인 쪽에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를 뭐 아니면 뭐 의자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내가 의자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의자를 디자인하고 싶어. 그럼 내가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걸 CAD라는 컴퓨터 써 가지고 그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 있게 그 뭐 안정적으로 위치 뭐 무게 중심 뭐 어떻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그냥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이게 의자야. 이게 오토바이야. 오토바이란 건 이런 거야. 다리가 두 개고 무게 중심이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계속 집어넣으면 얘가 어느 순간에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 오토바이 1000개 만들어줘. 그럼 얘가 오토바이 1000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초이스 문제가 되는 거야. 옛날엔 내가 생산력을 도중원해서 만드는 이슈였는데 이제 초이스의 문제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초이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기계학습이란 거랑 생성형 AI란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지금 여기 제가 다 읽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세돌 이긴 거, 뭐 의사보다 난 거, 신약 개발하는데 단백질 구조를 발견한 거, 신용카드 사기 검출하고 신용 스코어링 만들고 보안 탐지를 하고 대출 시 불이행을 예측을 하고 품질 검사를 하고 예방 검색을 하고 설비 모니터링을 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면접을 분석하고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다 기계학습이에요. 이거 회사에서 기계학습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90% 이상이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럼 생성형 AI는 뭐냐? 마케팅 문구를 생성하는 그야말로 내뱉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쓰니까 네가 마케팅 문구 좋은 거 만들어봐. 그럼 얘가 내뱉기 시작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좋은 거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생성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되게 막 야 이거 진짜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줘. 그럼 얘가 그냥 프로그램을 쫙 해줘요. 그냥.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게임이나 극작가 쪽 이런 생성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생성형 AI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점점 장난감 이런 거 이거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디즈니에서 팅커벨이라는 그 요정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성형 AI로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우리 인형들 중에서 말하는 인형 그러면 그 몇 마디 하잖아. 돌아가면서 한 5마디 갖고 돌아가면서 하잖아. 지금 생성형 AI 갖고 나랑 같이 대화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요즘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이제 생산성 향상의 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자 이걸 갖고 네가 엑셀로 그림을 그려봐. 저런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회사에 있는 대리가 한 2시간 동안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려줘 그러면 저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요즘 거의 다 일을 할 때 옛날에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켜놓고 하는 것처럼 다 생성형 AI 챗 GPT를 옆에다 켜놓고 해요. 다 챗 대리라고 부르는 애들도 많아요. 자, 챗 대리 이거 해줘. 그래서 똑똑한 대리를 지금 한 명씩 옆에 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런 잡일들을 다 시키고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얘가 그야말로 맞추는 게 아니고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머신러닝하고 다른 거. 아까 머신러닝은 얘가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문장을 조합을 해서 다음 문장을 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영역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맞추려고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한테 수학 문제를 줘보세요. 거의 다 틀려요. 얘는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문장에서 비슷한 거를 갖다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문장을 갖다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수학 문제 이런 건 지금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떤 데다 쓰는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판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재판이 걸리면 내가 판례를 찾는 게 무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중요한 일인데 판례를 찾아줘. 그럼 얘가 판례를 그냥 순식간에 다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판례를 냈는데 6개가 자기가 만든 판례잖아. 전혀 없는 판례인데 그냥 생성형 AI가 그냥 만든 판례.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그것 때문에 벌금을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거 에어 캐나다에서 생성형 AI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커스터머 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비행기표 살라 그러는데 얘기했더니 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80% 디스카운트 해준다. 무슨 서류를 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서류 해가지고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런 거야. 니네 회사 챗GPT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걔는 그냥 아무 얘기는 한 거고 우리 인터넷 보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난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싸워요. 결국 회사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쓸 때는 이게 내가 창의적 분야에서 고르는 문제가 아니면 굉장히 조심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즘 많이 거의 사실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제가 가보면 거의 다 생성형 AI를 도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쓰게 만드는데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 문제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뭐 AI로 누가 돈을 버냐? AI로 누가 돈을 버냐면 지금은 누가 돈을 버냐면 청바지와 곡괭이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골드러시 때 사람들이 다 금을 캐러 가는데 정말 돈 번 사람 누구냐면 곡괭이 만드는 회사랑 청바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금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가 우리가 엄청나게 떠들고 있고 뭐 몇백 조 막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돈 버는 건 누구냐? 엔비디아 같은 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칩 만드는데 뭐 그거 뭐 열 시키는 회사 뭐 다 이런 회사들이야. 그러니까 곡괭이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히스토리 보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 막 이렇게 떠들었을 때 처음 돈 버는 회사가 누구였냐? 다 처음에는 초고속 인터넷 제공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곧 어떻게 되냐면 그 초고속 인터넷을 써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AI 초반이니까 이제 곡괭이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거지만 좀 있으면 이걸 갖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로 이제 곧 가는 거야. 이게 최근 앞으로 10년에 일어날 일들이야. 디지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기술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은 누가 먼저 그런 걸로 이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과의 비교를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보다 컴퓨팅 파워에서 넘어가는 건 확실한 건데 그러면 인간처럼 되는 거냐? 그건 사실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거랑 인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의식이 어디서 생기냐, 자아가 어디서 생기냐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뇌과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론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냐? 뇌가 나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냐? 아니다. 죽더라도 뭔가 뭐 우리가 뭐 영혼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남는다. 나의 본질이 뭐냐?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컴퓨팅 파워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냥 뇌의 계산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게 내 자아로 본질적인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하거든요. 챗GPT가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냐?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을 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인간다워지는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젠슨완, 저서 엔비디아의 CEO가 한 얘기거든요. 5년 내에 인간이 만든 모든 시험을 AI가 통과할 거다. 이거는 5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CPA 시험이라든지 미국 바 시험, 변호사 시험은 다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그 영역을 갖다 놓고 풀라 그러면 그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 누구나 CPA 되고 바된 사람을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도 알지만 CPA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지만 그냥 회계사가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막 세계적인 M&A를 하고 막 이런 사람 다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정도 지식은 기본적인 지식은 인간이 모두 갖고 다닐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이제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인공지능의 초반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경쟁력을 얻을 시간으로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제일 중요해질 이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일단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